시사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을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국 오시는 길이 반가우셨을 것 같긴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가 제일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또 김성한 진행자 대신에 또 이현경 네. 앵커가 진행을 하니까 전 또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요. 예전이라면 너무 오래됐죠. 네, 근데 방송을 참 많이 같이 했었는데 네. 역시 명불허전 목소리가 예. 네 정말 시사야. 예. 이런 칭찬을 제가 옆구리 찔러서 받으려고 질문 드린 건 아니었는데. 늘 배웁니다 제가. 예. 배종찬 소장님처럼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사방에 적을 만들고 왜 이렇게 밉보이며 살아왔는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예. 하지만 제가 또 배종찬 소장님보다 한 12살 뭐 이렇게 나이가 젊거든요. 아우. 남은 12년 동안 배종찬 소장님만큼의 그런 사회성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시사회를 계속해야 되겠는데요. 그건 아쉽게도 나이까지 얘기하는 건 이건 큰 저격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나이가 이제 요즘에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도 했고 고쳐줬잖아요. 그 만 나이로 다 하기로. 기동갑이라는 이야기죠. 네. 네, 아니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좋은 좋습니다. 일인 것 같다. 예. 네. 외전만 하지 마시고 뉴스의 외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외전만 했습니다. 자, 오늘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내용을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항상 제가 이걸 정리했는데 네. 앞으로도 잘 정리해야 될 텐데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전국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33%, 부정평가가 58%였는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직전주보다 1%포인트씩 올랐다라는 거고요. 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2%, 국방 안보, 결단력, 추진력, 뚝심 6%, 노조 대응, 주관, 소신 이 등이 4%, 경제, 민생, 변화, 쇄신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이 3%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꼽은 것들을 보면 외교에 대해서 이제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 12%, 경제, 민생, 물가 9%, 독단적, 일방적 8%, 소통 미흡, 재난 대응 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4%, 통합, 협치 부족이 3%였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포인트가 네. 유의미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재해 상황에서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고 큰 변동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른바 이제 진영 간 결집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프레임 현상이죠. 네. 그래서 직전 갤럽 조사랑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직전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이후에 국방 안보가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이 위치에. 예. 그 국방 안보가 올랐다는 것은 그 사이에 북한이 한 두어 차례 미사일 도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조사 이후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수청이 좀 결집을 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에 한번 북한이 미사일을 쐈었고 네. 화성 18형을 그리고 최근에도 미사일을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니까 이제 결집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갤럽 조사에서 보면 보통은 긍정 지지율이 1%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부정이 뭐 1%라도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정은 또 올라갔어요. 오. 부정은 또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구조는 긍정이 올라가면 또 부정도 내려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긍정도 올라갔지만 부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국방 안보가 이후로 들어온 걸 보면 결집을 했습니다. 일단 안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제 수혜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조금 더 이제 반영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세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수해 대응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에 대한 입장을 바꿀 만한 지지층은 사실 이미 떠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평가층에서는 이미 떠난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 예. 이전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운영에 관련된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거 추이를 쭉 보면은 이 30%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선이 이제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네. 이 아래로 만약에 떨어지면 그건 진짜 어떤 정권의 위기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바이든 날리면 문제라든지 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봐도 충격적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아래까지 내려가지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파적 구도 하에서는 이게 결국 잘했냐 못했냐에 논란이 있는 사안들의 어떤 연속 속에서는 이게 이 정도 수준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가 아마도 이제 이 오차 범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오차 범위까지 감안하면은 요선이가 같거든요. 예. 30%대 뭐 초반.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빠질 지지율들은 이미 다 빠진 상황이지 않는가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하고 충청 지역인데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지지율이 받쳐져 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쇄 효과나 이런 것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마지노선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정권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권 후반이 갈수록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유실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총선도 앞에 두고 있고 이 정권의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어떤 성공한 정권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태도 수혜가 났는데 이게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내가 지시를 했는데 왜 안 지켰는지 감찰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견인차가 못 들어오게 20초 동안 막았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왜 이런 근거 없는 보도를 하느냐고 막 또 페이스북에서 화를 내고 충북지사는 내가 빨리 갔어도 변하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태도를 일관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마지노선조차도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영 간 프레임 성격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과 똑같은 33%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주간 변하는 동안 정당 지지율은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 발표 똑같아요. 국민의힘이. 33%. 요지부동이에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뭐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또 기자들의 질문, 또 홍준표 시장의 답변, 또 오늘 또 과하 직욕 네. 이런 말도 하고 또 징계 절차에 착수됐다. 그럼 변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 간 프레임으로 딱 단단히 굳어져 있어요. 네. 마치 우리가 그 50견 60견처럼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안 풀어지는 그런 정치 지형이라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게 오늘 갤럽 조사에서 무려 32%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 두 양강 이 양대 정당의 지지율하고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 정당 지지율과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똑같아요. 딱 고차가 돼 있어요. 예.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갤럽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분이 이미 좀 뭐랄까 사전적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대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 이번 주에 나온 것을 쭉 보면은 경향적으로 물론 조사 방법론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조사들을 동렬해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 조사 안에서 보면은 그 조사의 이제 범위 안에서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유의미하게 하락한 조사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MBS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뭐 ARS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여론조사들도 그렇고 ARS는 주로 이제 지지층이 많이 응답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 고관여층이랄까 뭐 이렇게 예.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걸로 알고 있고 MBS는 이제 전화 면접이니까는 중도층도 일부 이제 보완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는 이 정권에 있어서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좀 전에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지지한 정당이 없다라고 응답한 무당층이 현 정부 들어서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지요? 덧붙여서 예. 네. 왜냐하면 배종찬 선생님 이미 한 말씀 하셔서. 네, 지지하는 MBS 여론조사는 더 높아요. 요거를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MBS 여론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한 건데 지난 17일부터 이제 19일까지 한 겁니다. 오. 이건 정말 놀랄 결과예요. 왜냐하면 K-스테 리서치 또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한 네. 건데 자세한 사항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모두 이제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 이 조사는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39%예요. 그러니까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10명 중에 4명인데 20대는 뭐 절반이 훨씬 못 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 지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을 보면은 평론가니까 신문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신문을 보면 화가 나요 일단 그 평론가 입장에서도.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이 잘하고 어느 한쪽이 못하는 구도고 이러면 야 이게 선거에서 어떻게 될까 이 구도가 흥미진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요거를 어쨌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양쪽 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좋은 얘기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과 정권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할 만한 거는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만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어떻게 최대 관심사가 명락회동인데 네. 일반 국민들이 그거 관심 있을까요? 명락회동 얘기하면 저는 여기서도 뭐 30분도 얘기하고 1시간도 얘기하겠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초미의 관심사인 뭐 그런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국민들이 보는 거는 김남국 의원 문제라든지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나온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얘기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오를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중요한 건 이 무당층이 그럼 이만큼 많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서 뭐 이 창당 준비하고 뭐 이렇게 네. 움직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지로 또 귀결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그럴 만한 에너지도 아닌 것 같아요. 제3지대 에너지의 실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이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총선 전 직전까지 가면서 이 무당층으로 불어난 지지층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어도 다시 한번 원래 자기가 그래도 가까웠던 이 양대 정당 중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상당히 보여질 것이다.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다음 총선도 이 이른바 비호감 구도. 네. 내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못 참겠어서 찍는 상대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네. 그런 구도가 되는 어떤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서 그게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고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네. 상당한 우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끝내는 1번과 2번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김은혜 평론가 말씀하신 거로는. 그리고 사실은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일지 최선 말고 차악을 선택하는 결정을 늘 강요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정치는 그냥 침수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수해 책임을 두고 가서 어디 예전에는 가서 봉사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전에는. 왜 그런 거 안 해요 요즘에? 그 봉사라는 것도 이제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논란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보여주기식이 아닌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이제 꼭 봉사를 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이번 수해 기간에 나온 논란에서 주목이 됐던 건 망언 뭐 이런 발언 문제인데 네. 과거에는 이런 이제 이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뭐 망언이 논란이 되고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잘 보면 이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 찍으려면 비가 더 많이 오는 게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딴 소리를 한다든지 빨리 이거 우리 사진만 찍고 뭐 가자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그런 게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랬던 거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번에 이 상황의 특징은 다들 자기가 잘못이었고 잘했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사과는 끝에 가서는 했습니다만 네. 윤리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하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왜 공무원이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되냐.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딨냐. 권위주의 시대의 국민 정서법을 가지고 아직도 얘기하면 안 된다 막 훈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면 지금 정권의 어떤 색깔로 오인될 수가 있는 것이다. 아, 이런 분위기의 정권이구나.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 겸허한 어떤 지도자 또는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정권이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논란들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봐서 일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지역봉사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이영경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실제 지역에서 반발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와서. 실제 지역의 경북 예천군도 그렇고 관련된 방송이나 동영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뭐하러 왔냐 당신들. 막 그런 분위기가 현지에서 나와요. 그런 게 이제 다 뭐 내용 하나하나마다 다 방송을 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수해를 보면서 이게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경찰도 지금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네. 충북도도 그렇고 행복청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진정성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 있게 그걸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수당의 3%인가요? 10%인가요? 각출을 해서 뭐 수천만 원을 이제 의원금으로 낸다 하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성 있게 안 받아들이니까. 네. 오히려 우리 그 KBS에서 소개를 했던 사례라고 합니다. 전북 완주의 이서초등학교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이 9만 원인가를 모아서 그 수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복구 작업에 투입이 돼 있는 그 부대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래요. 네. 이게 훨씬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스타분들도 뭐 유재석 씨, 뭐 임영웅 씨 이런 분들이 막 1억씩 2억씩 내놓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어젠가 제가 그 뉴스 보니까 너무 놀랬던 게 그 모텔 주인분께서 그 예천의 산사태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주무실 데가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숙소를 제공하고 심지어 식당 식사료도 그 사장님이 맞아요. 예, 대신 예. 내셨다고 하거든요. 그 돈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진정성이 아무도 의심이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렸던 거는 왜 봉사 안 가냐 이거를 질타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논란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 무정부 상태다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지류와 지천에서 수해 피해가 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해 복구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그렇죠.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빨리 복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좀 그렇죠. 무지해서 그런가요? 아니 네. 맞는 말씀인 게 저는 정치권이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뭔가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예를 네. 들면은 민주당이 뭐 추경이나 이런 거 논의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이 뭐 추경을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어떤 배후의 의도나 이런 걸 의심하겠지만 다 빼고 그러면 재난과 관련된 걸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 정 그리고 야당이 모여가지고 그런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정부 여당 곧 죽어도 정부는 오지 말라고 하고 여야 협의로만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오지 말라는 거는 돈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내실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뭔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면은 국회를 한 달 일정을 다 급한 거 빼놓고 다 비우고 다 가서 한 달 동안 거기서 그러면 수해 복구를 하세요.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씩 그리고 갈 때 예를 들면 원외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같이 가서 여당의 네.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하고 우리 시사야 출신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싸웠던 사람들 다 같이 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같이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한 달 동안 거기서 하세요. 명락회동을 뭘 더 얘기합니까? 그런 걸 하든지 안 네. 하겠죠. 100% 안 하겠지만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4대강 말씀하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정말로 팩트 체크, 그러니까 정확한 확인을 해봐야 돼요. 4대강을 한 데서는 지금 홍수가 안 났고 4대강 사업을 안 한 데서는 홍수가 났고 그게 맞는 거냐 1차적으로. 우선 지금 체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 오늘 근데 신문을 보면은 그거 아니다. 예. 네? 지금 대부분의 지금 이제 어떤 홍수가 나고 뭐 이 피해를 입은 곳은 4대강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이고 그다음에 지금 4대강 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준설하고 보지 않습니까? 강바닥 준설하는 거하고 보 만든 건데 네. 애초에 보는 홍수하고 관련도 없고 네. 준설이라는 거는 해봐야 뭐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다시 쌓이거든요. 강바닥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여당이 하자는 게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 그걸 안 했다. 민주당이 네. 반대해서. 이거 아닙니까? 네.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는 게 4대강 사업은 본류, 이 4대강의 본류에 대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류 지천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본류가 끝나면 이것도 하겠습니다라고 처음에는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2011년이 돼서야 계획을 위반한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왜냐하면 애초에 본류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 등등이 지금 본류를 할 때가 아니고 지류지천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니다. 본류를 하면은 지류지천도 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명박 정권이 접근했기 때문에 거기서 쟁점이 형성됐던 건데 본류를 정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럼 2011년에 지류지천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포스트 4대강 사업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일종의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막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적절할까요?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본질이 그냥 핵심이 그냥 중요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지지율을 따지면 우리가 진영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개인을 불러다가
이번 수해 대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지탄의 목소리, 정말 격분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알아내는 게 네. 그걸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근데 4대강 이야기에 대해서는 4대강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핵심은 뭐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정해놓고 시한을 정해놓고 이 4대강 사업을 안 하려고 이 포를 해체하려고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없던 일로 하고 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존치하겠다는 걸 발표했잖아요. 네. 경북 예천은 산사태입니다. 그렇죠. 산사태하고 보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이건 4대강은 4대강대로 따로 떼서 그 부분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면 필요한 한 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물 난리는 4대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이건 진영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경북 예천은 산사태예요. 네. 그럼 경북 예천의 산사태도 물이 뒤로 밀려서 경북 예천의 산사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풀이를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해는 수해대로 분석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진영화 프레임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까지도 이때에 나왔기 때문에 뭐 지난 15일 뭐 관련된 또 내용들이 발표가 돼 15일 날 충북 오송의 그 참사가 15일이었거든요. 예. 그날 토요일 또 이 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돼요. 4대강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이건 이것대로 이야기를 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네. 수해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미진했어요.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이전 정부로부터 이어져 왔던 더 이전 정부로부터 이어져 왔던 현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건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기가 길어졌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또 얘기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제가 뭐 예. 말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늘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기 검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껏 하세요. 예. 네, 뭐 그런데 아니, 해야죠. 예. 이런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누구이냐라는 논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난 복구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어쨌든 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권 카르텔과 정치적인 보조금에 들어가는 돈을 깎아가지고 이 재난 복구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관계가 맞는 것이냐 등등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길을 확 열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을 보면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누구냐라는 네.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지금 이제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옆에 범람한 미호강에 대해서 그 당시에 환경단체들이 강 준설하고 이런 것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환경단체들이 보조금 받고 이 홍수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환경단체들 그 미호강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환경단체들은 네. 준설을 반대한 적도 없고 그 미호강을 개발해가지고 거기가 어떤 이 오락시설이 되고 이런 거를 반대한 것이고 오히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기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설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 예방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지 이거 준설에 반대하거나 이 미호강을 아예 무슨 뭐 홍수 대비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 보도를 그 지금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난 그 주변 주민들이나 이 피해자가 유가족들이 들으면 이거 가지고 또 이용을 정권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왜 이런 경솔한 발언들을 해서 네. 대통령의 발언을 좀 좋은 쪽으로 이 국민들이 논란이 있는 발언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지 대통령의 참모가 왜 갈등을 부풀리고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중에 가면 다 정권의 위기의 어떤 단초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까 배종찬 소장님께서 MBS 조사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네네. 정확한 개요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층이 39%로 네. 올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하면 여론조사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개요는 꼭 이야기를 개요를 해야 꼭 됩니다. 네. 얘기 안 하면은 네, 혼나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상위 김성환 기관에, 평론가께서 휴가 가신 상황에 혼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영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흐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때 파행을 빚었는데 자료 제출 문제였다고요. 그렇죠. 네. 예. 무슨 자료를 안 냈습니까? 뭐 가족과 관련된 자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과 관련된 자료도 있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 가족과 관련된 자료든 아니면은 뭐 이전에 본인이 정치 이념 성향적으로 뭐 발언을 했거나 뭐 글을 네. 썼던 자료가 있더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놔야죠. 왜냐하면 예. 그거 뭐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왜 장관 임명할 때 그렇게 자료 제출 안 하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도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제출 안 하겠다. 이렇게 뭐 맞대응을 하는 것은 옳은 대응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대북관이나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뭐 예. 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으로 또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후에 이제 쭉 보여왔던 그런 뭐 행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도 파장이 되고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부 여당의 입장이나 이제 야당의 입장은 다른데 네. 그래서 저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마땅히 제출을 하고 인사청문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예.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이제 제출 안 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어떤 지향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는 게 한 축이고 그다음에 개인 신상 무슨 뭐 자질. 뭐 돈을 뭐 어떻게 했다든지 재산을 그렇죠.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확인하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평가를 하려면 물론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논문이라든가 뭐 저서라든가 강단에서 했던 주장 이런 것도 평가 범위에 들어가지만 가장 최근까지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건 유튜브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튜브의 내용은 그 정책적인 평가의 당연한 대상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어쨌든 일종의 북한 붕괴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우리의 자체 핵무장 이런 거 주장을 했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그것은 굉장히 주요한 판단은 검증의 대상이죠. 얘기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튜브 동영상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이 지워버린 거를 살릴 수 있는데도 살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안 된 거예요. 요 부분은. 그래서 일부러 검증 회피하는 거냐 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교수 시절에 학자 시절에 했던 얘기고 이제는 장관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코드에 맞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럼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 시켜주면은 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하면 되죠. 그러면 뭐하러 정책 검증을 왜 합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불성실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유튜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이 뭐 3억 얼마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프리랜서라든가 이제 개인 사업자라든가 어쨌든 경비를 얼마 썼다를 넣어서 네. 3억 얼마에 대한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경비는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경비가 2억 뭐 몇천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유튜브인데 이게 다른 뭐 어디 원료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인데 3억 얼마의 수익을 올릴 동안 2억 얼마를 유튜브 제작에 썼다 그러면 그거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탈세냐 이 질문을 네. 했는데 관련 자료 제출을 또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직계존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이게 만약에 이 돈이 만약에 이제 좀 경비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어쨌든 산정됐다면 이런 돈들은 그럼 뭐 어디로 어떻게 된 것이냐 등등을 얘기하려면 사실 그 부분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논란의 인물인데 어떤 이 지향이라든가 통일부의 본래적 본원적 업무에 맞는 인사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되면 파행이 되는 뭐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또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자연인일 때에 자기 개인의 생각과 발언과 네. 다른가 예. 또 국무위원이 될 경우에 공인으로서의 발언의 어떤 법적 책임감이나 무게감은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연장선상이냐면은 국무위원들은 사실상 가장 최우선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도 말이지만 헌법입니다. 헌법 네. 정신이고 그 헌법이 위헌적인지 요소를 이제 판단하는 곳이 이제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이라는 것을 기각할지 그것을 인용할지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방금 전에 이제 이현경 앵커가 이야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만큼 큰 잘못이 있지 않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은 뭘 했냐면 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한 대법관 이거는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이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 변제를 한국 정부가 해주겠다는 게 제3자 변제안인데 김병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반일 종족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반일 정신이 반일 사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상 판결을 내린 거다. 이건요. 저는 바로 야당에서 이 국무위원 자격을 가지고 시비가 걸리면서 사실상 통일부 장관으로서 임명은 되더라도 명실상부한 국회에서의 뭐 대정부 질문이 됐든 상임위가 됐든 정상적인 국무위원회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북한하고도 계속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성격을 다르게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름이 통일부인 이상은 그런 또 직원들도 그대로 통일부 직원들이잖아요. 통일부 직원들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 자체는 저는 타개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김용호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대단히 불성실하게 꼬아가지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떤 판사 혼자서 내린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쨌든 그 2심에서는 뭐 그랬을 수 있지만 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러면 다 반일 종족주의에 이 포섭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시점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이 어땠는지 당시 보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진보 우위원 다 진보 우위였고 다 진보 대법관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균형이 상당히 맞고 오히려 진보가 다수파가 아니었다라는 게 그 당시 판단이었고 거기다가 이 근본적으로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대법관은 그중에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판결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그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게 반일 종족주의에 의거한 판결이다라는 개념은 네.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는 개념인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뭘 검증했어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이 발언대로라면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 될 경우에 통일부 업무를 사사롭게 장관의 업무를 네. 사인에게 다른 이 어떤 뭐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상 위임하거나 사실상 이것을 뭐 이 아웃소싱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그냥 두고 그런 일들을 해서 사실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법을 위배하는 일을 그냥 할 거냐 그렇게 예.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뭐 돈을 받았다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무슨 형사법적인 잘못을 해가지고 탄핵이 맞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헌법을 위배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질의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입장이 사실이라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부적절한 장관 후보자다라는 지적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30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지명을 했고 이제 네. 인사청문 거치고 나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파행도 예상을 하고 김영호 장관으로 가겠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로 봐야 되겠죠. 네. 자, 뉴스의 외전은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소식을 제가 대신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끝자락부터 저희 시사야 식구를 함께해 주셨던 김민아 평론가가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굉장히 2019년부터 코로나 전부터 시사야와 함께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불안할 때.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쉽고 섭섭한 상황인데 김민아 평론가 좋아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참 좋으시잖아요. 그 시사야 애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만날 때는 별로 이유가 없이 만나요. 사람이 만날 때는. 네. 헤어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육체와 정신의 어떤 뭐 문제든지 간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다시 만날 때는 또 이유가 없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만나겠죠. 이유 없이. 그렇죠. 네, 예. 이유 없이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아쉬워하거나 또는 너무 속 시원해하지들 마시고 예. 네, 그냥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동안 제가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배정찬 소장님도 감사드리고 김성환 평론가님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휴가 갔지만 어쨌든 그것도 감사드리고 네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렇게 말하는데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예. 어쨌든 매주 목소리 저희가 들을 수는 없지만 가끔씩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야 외전은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